제13장 마지막 선택. 홍영이는 바르셀로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날았다. 자신의 콩팥 하나를 지나가는 세월 속에 묻어버리고 호루를 떠난 것이다. 먼저 기별을 받은 언니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나와 있었다. 로스앤젤레스는 역시 거대한 도시였다. 지중해 연안의 고도 바르셀로나에 살다가 와서 그런지 이 거대한 도시는 한결 사람이 붐비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다. 언니, 엄만 건강하세요? 응, 그래, 건강하셔. 하지만 건강해봤자지 연세가 얼만데. 그럼 병이라도 나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언제나 굴굴하시지. 그래, 넌 그 사이 몸성이 있었니? 그럼요, 별일 없었어요. 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호세 씨의 죽음을 알고 있을 확률은 100%였다. 호세 씨의 신병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고 같은 교단의 전도사로서 그들은 언제나 소식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교단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에서도 그의 죽음은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언니는 호세 씨의 죽음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동생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 탓이리라. 어째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너도 아픈 것 같구나.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떼었다. 홍영이는 속으로 뜨끔하였으나 태연한 척했다. 스페인이 아무래도 미국하고는 많이도 다르더라고요. 그야 그렇지. 언어와 습관이 다른데. 두 자매는 더 말을 교환하지 않았다. 나이가 이제는 들대로 든 그녀들은 서로에 대해 약간의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나이가 깊어져 가고 있는 지금 그녀들은 둘 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홀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둘 다 성격의 바탕이 거칠고 기름지다. 그것은 잘 다듬어진 옥토가 아니다. 비옥한 땅이지만 여태껏 잘 가꾸어져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녀들은 절대로 순동적이지 않다. 닭장 속에 갇혀 탐스러운 계란만을 잘 뽑아내다가 결국 장터 닭집으로 끌려가는 암탉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것이다. 꿋꿋거리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옆의 닭들과 싸움도 하고 하물며 장닭에게까지 덤벼들다가 결국은 격리되고 매를 맞고 일찌감치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별난 암탉의 신세인 것이다. 그녀들은 결코 거친 성격의 소유자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둘 다 도대체 붙잡아 메어둘 수 없는 자유분방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자신의 모습을 조금은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가정의 틀을 걷어치우고 세계를 무대로 끝없는 방황을 거듭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언니의 모습 속에 잘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어느면 장하기도 했지만 왠지 가엾게도 보였다. 자신을 보호해줄 가정과 남편의 손길을 거부한 것이 장하기도 하지만 왠지 가엾게도 보이는 것이다. 그 모습이 가엾게 보인다는 것은 역시 그녀들이 여자이기 때문이리라. 홍영이는 언니를 통해 본 자신의 모습을 장하기만 하고 가엾지만 않다고 강변해 보았다. 인간관계를 금전의 출납감계로만 생각하는 사나이와의 삶을 정산함으로써 자신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기도 했으나 삶의 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인생의 보물들을 너무나 많이 접촉할 수 있었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범죄나 죄악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어떤 사람의 죄지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인생은 짧고 뜬구름 같은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그 개인의 몫일 뿐이다. 언니의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홍영이는 양로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으나 어디가 아프지는 않았다. 고령이라 그냥 전신에 힘이 떨어져 기동이 부자연스러울 뿐이었다. 엄마 이렇게 돌아왔어요. 별거 없으셨죠? 그래 난 괜찮아. 넌 어떠냐? 희라와 에라가 다녀가서 어미를 만나지 못해 안달을 했었지. 홍영이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뉴욕에 있을 때인지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희라와 에라가 엄마를 만나러 큰이모네 집을 다녀간 것이었다. 언니는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 사실만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근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 일을 말해주지 않은 언니라고 야속하게 생각할 수도 없었다. 언니는 동생을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동생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리만큼 철저하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언니가 그렇게 고맙게 여겨지지 않았던가. 두 딸아이가 외할머니에게 다녀갔다고 어머니가 알려주었으나 그녀는 단 한마디도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동생을 언니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두 자매는 어머니를 떼어놓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들은 어머니를 아파트로 모셔오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녀들이 이제 집을 비우고 먼 여행을 할 일이 당분간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홍영이는 언니를 따라다니면서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라도 열심히 선교활동에 참여해볼 작정이었다. 자신에게도 불같은 신앙심이 일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무엇보다도 노인 자신이 양로원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겠다고 하니 더 어찌 궁리를 해볼 수가 없었다. 그녀들은 달리 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두 자매만이 아파트에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참 박찬우라는 사람이 여러 번 전화했었다. 서울에서요? 아니 여기 LA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 그녀는 박찬우가 어쩌면 교직을 그만두고 여기로 살러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언니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언젠가 학장실이 불에 타던 날 시커멓게 흘린 그가 어두운 복도에서 자기를 부르던 것이 회상되었다. 슬픈 추억이었다. 언니는 동생이 그나마 조금은 튼튼해진 신앙심을 가지게 된 것이 대견했다. 동생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우연적이고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필요와 이유에 의한 것임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듯 했다. 그것은 굳건한 신앙이 태어날 정지 작업이다. 그 필요와 이유가 곧바로 주임을 깨달을 날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그녀는 짐작하고 있었다. 한 개인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려운 일이 동생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홍영이는 그 후 언니와의 생활에서 자신의 이혼 문제가 깨끗이 처리되었으며 강조의 직장 문제도 깨끗하게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언니는 동생의 눈치를 봐가면서 아주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강주의 내 아파트는 너의 재산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부 이혼이니 재산 문제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었다. 남편은 모든 재산을 다 갖고 강주의 아파트만을 그녀 몫으로 해놓은 모양이었다. 재산이랄 것도 없지만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그와 자기가 공동으로 벌어서 산 것들이다. 따지고 든다면야 그 재산의 목록을 만들어 정확하게 양분해야겠지만 이혼을 청구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갖고 있는 자신이 무슨 염치로
그렇게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한정민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주어도 없었다. 그래도 그는 아내를 만나러 처형네 아파트까지 찾아왔다고 한다. 그는 끝까지 인내했으나 아내가 호세 씨와 함께 스페인으로 날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최종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참 내 퇴직금은 본인이 없어서 학교의 계좌에 그대로 들어가 있대. 어서 찾아가라는 얘기야. 그게 언제 얘기죠? 얼마 안 됐어. 그런 얘기가 전해진 게 말이야. 아마도 한서방이 휴직 수속을 남편으로서 계속할 수 없게 되니까 자동으로 사직되었나 봐. 그녀는 속으로 조금 놀랐다. 여태까지 옛 직장에서 자신을 사직시키지 않았다니 믿어지지가 않았다. 내가 이혼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것을 다들 뭐라고 한대요? 글쎄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한서방 얘기로는 아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정말 몰랐다고 하더구나.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은 예수에 미쳐 가정과 직장을 버렸고 외국인 전도사와 바람이 나서 도망친 것으로 되어 있는 듯 했다. 연길과의 행각은 묻혀버리고 말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일단은 성공한 셈이었다. 그녀가 조국을 버리고 감쪽같이 로스앤젤레스로 넘어온 보람이 있는 듯 했다. 연길이가 송희경과 결혼하여 아기를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녀는 바랐던 것이다. 기술 자신은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가정주부로서 자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크게 고통받을 사람은 없는 듯이 느껴졌다. 직장인으로서도 일생을 두고 줄기차게 연구하는 하나의 테마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입한 채로 강의 준비하여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이 고작인 대학선생 생활이었다. 체류탄 가스와 하얀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때우다시피 살아온 직장 생활이었다. 월급을 받으러 직장에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대학 선생이 연구 테마에 정진하지 못할 때 그는 멀쩡한 건달인 것이다. 대학 선생은 육체 노동자도 아니고 단순 정신 노동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문적인 정신 노동자이다. 그들이 강의만을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중등교사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강의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강의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에서의 강의란 완전히 독창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강의 속에는 교수의 인격과 학문의 소양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강의마저 제대로 해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냥 시간 때우는 식의 강의이다. 작년, 재작년에 써먹었던 강의 노트를 조금의 첨삭도 없이 올해도 그대로 써먹는 것이다. 이런 생활은 그녀에게 자조의 감정만을 높여줄 뿐이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래일을 걷는 것과도 같이 건조하고 긴장될 뿐이었다. 그것은 아무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스스로를 고문하는 자학행위일 수도 있었다. 박찬우 교수가 아무래도 교직을 그만두고 여기 로스앤젤레스로 살러 온 것 같았다. 그는 여기 남가주 대학이 모교가 아닌가. 그도 그 움츠고 뛸 수 없는 대학선생 생활에 깊이 좌절하고 말았으리라. 이제는 그 생활이 사실 까마득히 느껴져 온다. 지나간 생활의 모습이 빛바랜 필름처럼 흐릿하게 기억 속에 재생될 뿐이다. 그 흐린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각기 담고 있는 생동하는 분위기가 전해져 오지 않았다. 그것이 벌써 언제적 얘기인가. 그 사이에 갖가지 사연을 실은 인생의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이들 사라져가지 않았던가. 강주에서의 대학 캠퍼스 생활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 연길의 모습, 그리고 그와의 사이에 있었던 그 죽음 같았던 전율과 환희의 갈증과 갈등의 순간들도 이제는
많이도 퇴색하였다. 순간순간의 모습만이 보일 뿐 그것들이 숨기고 있는 감정은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져 오지 않았다. 그렇다. 금방 죽는 줄 알았는데 자신을 죄해하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은 없었구나. 히라와 에라는 이제 어미를 찾을 만큼 어리지는 않다.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한 그녀들은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여자의 길을 걸어가겠지. 특히 히라는 벌써 대학을 졸업했을 나이였다. 아마도 지금쯤 열심히 선을 볼 것만 같았다. 바람나서 집을 나간 어미의 존재가 딸년의 혼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예, 영희야, 너 무슨 국회의원이란 사람 아니? 뭐라더라? 왜요? 그 사람도 찾아왔나요? 그럼 2번이나 찾아왔었지. 그것도 2번 다 교회로. 한 번은 만나고 한 번은 못 만났어. 너의 뉴욕 주소와 바르셀로나 주소를 묻더구나. 그래서요. 내가 시킨 대로 했지 뭐. 고경철 의원이 자기를 찾아온 것이었다. 남녀란 조금 묘한 관계여서 일단 한 차례 몸을 섞어버리면 조금은 남다른 관계가 되는 듯 했다. 그들의 감정이 상해 아주 원수 같은 사이로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은 조금은 가슴 저린 비밀을 서로가 간직하게 되는 듯 했다. 구경철은 그 비밀의 부름에 이끌려 여기 로스앤젤레스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꼭 좀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단다. 그 사람을 아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더라고. 그 사람 유명한 반정부 인사인가 보지. 본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알더라고. 유명한 민권 변호사라고들 하대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교인들이 그러는데 그 사람 한 2년 전쯤에 상처했대. 의사인 혼자 사는데 맏아들이 여기 남가주 대학에 다닌다는 거야. 그 사람 1년에 한 번씩 LA에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고들 하더라. 구경철이가 상배를 하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 점에서 그는 옛날부터 조금 안 되어 보이기는 했었다. 그의 불행을 잘 위로해주고 싶었다. 사람이 40살 고비를 넘어서면 서서히 전신의 구조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일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벌써 이렇게 머리가 허옇게 되고 머리가 빠지고 각종 노후성 질환이 드러나느냐고 놀라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애가 그렇게 길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제 그런 현상이 드러날 나이가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참 너한테 온 편지도 있단다. 딱 한 통이 왔는데 어디에 두었더라? 그녀는 한참을 헤맨 끝에 때가 꼬질꼬질 묻은 흰 봉투의 편지 한 통을 찾아 가지고 왔다. 겉봉에 황준현이란 이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다. 홍영이의 주소도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녀가 스페인에 가 있을 적에 온 편지였다. 홍영이 선생에게. 홍 선생이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지 확실치가 않군요. 그러나 생각을 가다듬어 보면 나는 이유도 없이 홍 선생이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지인에게서 홍 선생이 미국에도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홍 선생에게 할 말이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나는 홍 선생이 이 세상 어디에 계시더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홍 선생을 생각하면서 지낸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홍 선생께서 귀국하실 일이 있으셔서 거처가 불편하신다면 나의 집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누추한 집이지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황준현. 짤막한 편지였으나 깊은 인생의 예지가 번득이고 있었다. 그는 홍영이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는 영희가 스페인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할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것에 대비하여 그는 편지를 쓴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으로서는 귀국할 것 같지가 않았다. 귀국할 이유가 없었다. 모든 것을 벌어버린 그녀에게 무슨 볼 일이 또 있겠는가. 하지만 신기하게도 김연길에게서는 그 후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었다는 것이었다. 홍영이는 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언니가 말한 것 외에 또 무슨 전화나 편지가 없었느냐고 묻고 또 물었으나 그녀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언니는 오히려 동생의 눈치를 의아해했다. 동생은 마치도 또 다른 사람의 전화나 편지를 기대하는 눈치였던 것이다. 글쎄, 그러고는 특별히 기억나는 전화나 편지는 없었구나. 홍영이는 입을 다물고 언니의 입을 주시했다. 무슨 소리가 흘러나올지 궁금해서였다. 그러나 언니의 입술은 별다른 말을 토해내지 않았다. 그리고는 굳게 닫혀버렸다. 그녀 역시 동생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이었다. 사실 언니는 아파트의 현관 입구에서나 그 근처의 어둑한 골목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한국 남자를 몇 차례 본 적이 있었다. 머리가 허옇게 쉰 초로의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가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미쳐버린 듯한 전화 소리였다. 그런데 말이다. 옳지. 그런 건 너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 그만둘란다. 언니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이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언니는 동생의 독촉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입을 열었다. 저기 말이다. 전화벨이 울려 소화기를 들면 말이다. 한국말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말을 마구 짓거리다가 다 끊어버리는 전화가 가끔 걸려왔는데 LA에 사는 한국 사람들 중에 술에 취했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 장난질을 하는 모양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그러나 언니는 그 괴상스런 전화의 주인공이 언제나 같은 사람이며 그는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짓거리다가 웃어 젖히다가 또 마구 목 놓아 울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덧붙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가끔 홍 선생님 하는 소리를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 목소리는 장난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인정하고 있었다. 그 홍 선생님은 자기가 아니면 동생일 텐데 정말이지 자기에게는 그런 전화를 할 사람은 꿈에도 없는 것이다. 전화는 동생을 겨냥한 것인데 너무나 중구난방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장난질인 것 같기도 했다.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지고 갖가지 인생의 슬픈 일을 당하고 있는 동생에게 그따위 전화까지 전해줘야 할 이유는 없었다. 내가 하도 캐물으니까 일러주는 거지 신경 쓸 거 없어. 여기가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정신 돈 사람은 훨씬 많다고 하더라. 누가 그런 전화까지 일러달랬어요? 언니는 괜한 걱정이세요. 홍영이는 이제는 조금씩 마음 한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주 예수를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다. 자신도 뉴욕과 바르셀로나 생활을 하기 전과는 달리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었고 또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목회를 하면서 노후를 보내리라 생각했다. 죽어가면서도 환희와 행복에 겨운 표정을 짓던 호세 씨의 마지막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신앙이란 인간을 구하는 것인가, 등신을 만들어버리는가 잘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 예수에게 기도하고 있었다.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습관의 존재인가? 전도 일을 하느라고 자신이 앞장서서 열심히 기도하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신앙심이 솟구치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해도 틀림없는 크리스천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밤중에나 이른 새벽에 잠이 깨면
이상하게도 주 예수와의 사이에 먼 거리를 두고 있는 자신을 깨닫는 것이었다. 자신도 결코 신에게 자신의 전부를 줄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것은 진실로 무서운 예감이었다. 그것은 음모이고 획책이었다. 자신은 왜 신을 믿으려 하고 또 믿고 있는가? 그녀는 이런 시간이면 이와 같은 근원적인 자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런 고뇌와 갈등을 끄지 못한 채 그녀는 습관에 젖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